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오늘은 영업일부 WM 센터 PB 팀장이신 이종원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헌터. 네, 헌터죠. 네. 네. 네, 오늘 스타일이 더 김우빈 같습니다. 네. 아니 오늘 네. 그 저희 메이크업 쌤이 음. 약간 그 김우빈 씨가 결혼했잖아요. 네. 네, 약간 그 컨셉으로 음. 해주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비슷해요. 네. 네. 괜찮나요? 김우빈, 뭐 신민아, 김우반? 김우반입니다. 반 정도. 네, 네, 그렇습니다. 김우반. 네. 그 정도 해야 악플이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 얘기네요. 네. 네,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지난주에 나왔는데 거기에서 짚어볼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왔고요. 네. 그리고 뒤쪽에는 좀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반도체 쪽 지금 워낙에 핫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설명도 좀 곁들여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에서 체크해볼 포인트 어떤 게 있나요? 뭐 한 두 가지 정도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자료를 먼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방향에 대해서 정부가 한 네 가지 정도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를 보면 이제 상장 심사를 하면서 이제 기술특례 상장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주로 이 기술특례 상장 제도에서 어떤 섹터를 조금 더 우호적으로 좀 보고 통과를 좀 잘 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좀 힌트가 나온 겁니다. AI, 우주산업, 그리고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중에서도 또 ESS가 신재생 에너지보다 좀 더 앞에 워딩이 나왔다는 점, 이런 점은 좀 주목해 볼 만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로봇, 소재 이쪽도 이제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래쪽에 자료 보면은 자료의 아래쪽에 좀 써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는 뭐 로봇도 중요하지만 우주 산업에 조금 더 저기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예정이고 또 새로 출시되는 게 있는데 특히 이제 코스닥 벤처 펀드가 있습니다. 이제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을 현재 25%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공모주 시장이 굉장히 이제 핫하잖아요. 그래서 공모주를 최대한 많이 더 받을 수 있게 해서 수익률을 더 제고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코스닥 벤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3호로 많이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뭐 일반 투자자들은 3억 그리고 전문 투자자는 1억 이상 해야 이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잘 접근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보통 이제 3년 폐쇄형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이 3년 수익률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년간의 데이터를 쭉 보면 뭐 한 좀 덜 나오는 해는 뭐 한 10% 20%, 잘 나올 때는 한 90%뭐 이렇게까지도 3년간 누적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투자할 만한 이 가치가 있는 그런 투자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 이렇게 코스닥 벤처 펀드를 더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벤처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공모주 플레이도 하지만 여기 이제 코스닥 업체들이 좀 괜찮은데 좀 주가가 좀 낮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기술력은 좋은데 그런 업체들이 CB나 BW 발행할 때 이런 메자닌 투자를 이제 함으로써 더욱더 수익률 제고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왜냐하면 이제 메자닌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픽싱이라는 제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주가 하방을 좀 더 방어를 하면서 수익률을 더 낼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투자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BDC 제도를 이제 신설을 좀 하게 됩니다. BDC.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내년 3월에 새로 이제 출시가 아마 될 예정입니다.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라고 해서 새로 나오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코스닥
시총 2천억 미만에 있는 기업을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비상장 투자를 이제 주로 하게 됩니다. 사실 비상장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투자하고 나서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게 뭐 만기 뭐 5년이다 하고 들어갔는데도 이 비상장이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이제 다시 재판매가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묶이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만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이 안 되고 연장이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이제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 비상장 시장이 상당히 많이 죽었죠. 과거에 이제 2021년, 2022년 이때는 엄청나게 붐이 일어서 비상장 투자들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 상장이 잘 안 되고 엑시트이 잘 안 되는 이런 업체들이 아직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VC 업계들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전히. 근데 지금 이런 BDC를 통해서 비상장 이 업체들을 자금 지원을 해주고 투자를 해주고 이렇게 도와준다면 훨씬 더 그쪽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또 대박이 하나씩 터지게 되거든요. 상장을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는 더욱더 그 공모주 시장이 핫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법안 내용들을 뭐 하나씩 좀 살펴보게 되면 네. 자산 총액의 50% 이상을 벤처 혁신 쪽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모 펀드 이 모집가에 5억 원 이상 돼야 되고 최소 5년 이상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00억 원이 아니고 5억 원인가요? 500억 원. 네. 예. 그리고 90일 이내에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펀드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바로바로 사고 팔고 하지는 못하잖아요. 하루 이틀씩 걸리잖아요. 근데 거래소에 상장하게 되면 바로바로 이제 사고 팔 수 있게 훨씬 더 유동성이 좋게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 보호 내용도 있습니다. 이제 투자증권의 10% 이상을 BDC 설정 주체가 그러니까 운용사나 뭐 이런 데가 되겠죠. 증권사가 될 수도 있고요. 3년간 보유를 의무화하겠다. 그러니까 책임지고 좀 해봐라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10% 이상은 국채 또는 이제 통한증권에 좀 투자를 해라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DC가 이제 상당히 이제 좋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약간 이제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그 정부 정책의 그 모험자본 투자 이거의 일환이거든요. 150조 사실은. 원. 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환인데 이 최근에 저희도 그 발행음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두 대형 업체는 또 IMA 승인도 났고요. 이것을 보게 되면 이걸 승인해주면서 이 모험자본 투자에 의무적으로 투자해라라고 이제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내년에는 이제 10% 이상은 투자해야 되고요. 그리고 3년 뒤에는 25% 이상을 이런 모험자본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비상장 쪽에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발행업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면 사실 투자할 만한 데가 만만치 않아요. 투자처를 찾기가 증권사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어디에 돈을 들어가는 게 쉽겠어요. 이 BDC 쪽에 돈을 넣는 게 쉽습니다. 이쪽에서 운영을 해주고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모험자본 투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리고 황금성도 좋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유동성 있게 이렇게 그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증권사 기관들에서 상당히 BDC 쪽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장 형성도 상당히 빠르게 안착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뭐 이런 비상장이나 이런 좀 뭐 상장 직전에 있는 업체들을 좀 띄우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있었죠. 코넥스 시장 만들었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됐던 건 유동성이 너무 없었습니다. 예. 뭐 사고 팔수가 제대로 있어야 이게 시장의 활성화가 돼야 좀 성장을 할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코넥스 시장은 거의 말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BDC를 통해서 내면서 기관들의 유동성이 적극적으로 유입이 된다라면 상당히 이제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이 BDC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운영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종류의 BDC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장 큰 업체와 그래도 가장 좀 더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괜찮을 수도 있는 그런 두 가지 이제 대표적인 BDC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미국에 있는 BDC의 특징은
배당을 많이 줍니다. 배당이 지금 제일 큰 시총이 큰 업체가 ARCC라고 해서 네. RS 캐피탈에서 나온 BDC인데 이게 배당 수익률이 9.63%입니다. 이걸 매년 이렇게 줘왔고요. 네. 이걸 그러면은 자주 주다가 뭐 시장 흔들리고 이러면 또 줄겠지. 우리 사실 기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도 실적을 잘 때는 배당을 많이 주다가 실적이 뭐 순이익 많이 줄고 이러면 배당도 줄잖아요, 당연히. 네. 그런데 이 BDC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딱 한 번 줄어든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그때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한 번 줄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 같은 금액을 주거나 아니면 계속적인 배당 금액을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ARCC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부터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벌써 20년 이상 운영한 BD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안정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대신에 이제 주가 상승률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이제 하기 때문에 뭐 중기적으로 봐서 우상향을 해왔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가 났으니까 뭐 주가 측면에서는 별로 이제 좋지는 않았지만 배당 수익률은 계속 꾸준하게 준다. 그러니까 뭔가 주식은 내가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근데 배당만 난 많이 꼬박꼬박 받고 싶어. 그런 그 투자자들이 이런 ARCC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 더는 이제 메인이라고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에서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배당 수익률이 6.78% 올해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주가 상승률은 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합치게 되면 사실은 메인이 더 나아요. 그러네요. 메인은 또 월배당이네요. 그렇습니다. 월배당이 나오는데 월배당과 얘네는 특별 배당이 또 있어요. 그래서 월로 보면은 이제 0.25불을 주고요. 주당 0.25불을 주고 그리고 이게 분기에 한 번씩 369, 12로 해서 0.3불을 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로 하게 되면 한 1불 정도, 1불 살짝 넘는 정도의 수준이 1.065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배당을 주게 됩니다. 그걸 합쳐서 이제 6.78불이 78%가 나온 거고요. 이게 이제 운영 방식을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은데 여기 좀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출시 연도가 메인 스트리트도 2007년도예요. 그러니까 두 이 BDC 모두 다 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를 모두 겪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징적인 부분은 메인 스트리트 캐피탈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 배당금을 줄인 적이 없습니다. 꾸준하게 근데 줬어요. 그럼 메인보다 ARCC가 더 나은 점은 뭐예요? ARCC가 더 나은 점은 더 안정성이죠. 안정적이다. 그렇습니다. ARCC는 업계 1위입니다. 네. 시총이 143억 달러에 달하고요. 그리고 맨스트리트는 48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뭐 맨스트리트도 중형 정도에 속하는데 사실 BDC 종목 중에 제가 메인 좀 큰 종목 두 개를 가지고 나와서 그렇지 좀 작은 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은 배당 수익률이 거의 막 15%까지도 나옵니다. 10% 이상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시장이 흔들린다거나 이럴 때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쪽 그리고 상장이 아닌 업체들한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정이 되고 오랫동안 투자 이 경험이 있는 이런 업체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ARCC의 좋은 점은 이제 배당 수익률이 꾸준하게 이제 9%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좀 중견기업 중에서도 중견기업 중에 좀 규모가 있는 그런 업체들의 선순위 대출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최근에 이거랑도 연결이 돼요. 이제 사모대출 문제가 좀 있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모대출 시장은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도 그렇게 그 자금이 필요한 업체들의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투자 목적과 대출 목적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ARCC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거의 다 하는 편이고요. 메인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분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이 좀 성장할 만한 그런 업체들의 투자를 더 하겠다라는 이제 컨셉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운용 방식이 또 달라요. 그래서 메인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부의 운영 인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보수도 저렴한 측면이 있고요. ARCC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위탁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두 그 BDC 모두 다 저는 뭐 매력이 있다고 봐서 사실은 이제 배당 투자를 안정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국내 투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뭐 슈드라든지 아니면 제피 뭐 이런 그 ETF들이 있는데 이런 ETF 대비해서도 상당히 저는 이쪽이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ARCC와 메인을 뭐 반반 담아놓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금 더 동시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BDC 모델 자체가 차입을 통해서 운영하고 대출이니까 네. 더구나 이 RS 같은 경우는 더구나 다 아웃소싱이라서 네, 금리에 훨씬 더 네. 이게 민감할 것 같은데 네, 전반적으로 지금 금리가 인하한다고 보고 있지만 네, 미국 연준은 뭐 올해 한 차례 정도밖에 안 할 것이다. 시장은 더 많이 보니까요. 네.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거꾸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하면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금리도 이제 뭐 대출 나가는 금리도 이제 계속 변동이 될 거고요. 스프레드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스프레드로 해서 변동이 될 거고 이 업체들이 뭐 한두 업체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뭐 수백 개 업체들에 쫙 펼쳐놓고 하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에서는 뭐 전혀 충격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충격이 발생하면 땡큐입니다. 더 싸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이제 배당 수익률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당 얼마를 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때 만약에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해서 이제 이때가 한 2020년도 요때쯤이면은 한 20불 정도였죠. 네. 지금 현재 60불이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분기에 1불을 준단 말이죠. 60불짜리를 샀는데도 근데 20불이 떨어져도 주당 1불을 줘요. 네, 그건 고정 픽스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20불에 사게 되면 거의 배당 수익률이 20% 가까이 나옵니다. 이거를 계속 꾸준히 주는 거예요. 이 업체가 망하기 전까지 네. 계속 그냥 보유를 하고 있으면 매년 20% 가까운 수익률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투자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꽃놀이 패다라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빠지면 좋다.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이제 국내에 도입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세제 혜택이 있습니까? BDC에 대해서 이제 세제 혜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명확하게 지금 제도가 명확하게 딱 픽스가 된 건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있는데 그게 조금씩은 변동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배당 주는 거니까 배당을 뭐 분리 가서 해주든지 배당 그렇습니다. 세율을 인하해 주겠네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반도체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반도체 주가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로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1%대 상승 중인데 네. 반도체 시장 어떻게 보세요? 계속 좋을 것 같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AI 버블론 해가지고 뭐 네. 조정받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과거의 경험으로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 반도체도 사실 시클리컬이거든요. 사이클 산업이에요. 네. 사실은 사이클을 굉장히 많이 탔었는데 지금 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막 실적이 막 찍히기 시작하고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디램 가격을 제가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디램 가격이 특히 이제 DDR5 가장 이제 선단 공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급격하게 오른 이후에 지금 약간 횡보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11월부터 있었던 현상이었고, 그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 글로벌 빅테크들이 더 이상 이 가격 이상에는 급하게 주문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좀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DDR5 이제 16기가짜리가 이 11월 28일에 제가 캡처해놨던 게 이제 데일리 하이로 봤을 때 37불이에요. 네. 근데 지금 며칠 전에 제가 19일 날 캡처했네요. 지난주에
그때 캡처한 게 34.5불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줄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약간 마지노선 정도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격 상승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다 멈춘 시점부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기기 시작했어요. 네. 더 못 올라가고. 그래서 사실은 약간 이제 위험하다는 저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때 막 올라갈 때 가수요가 껴 있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가수요가 진짜 많이 껴 있다면 이 가격 상승이 멈추고 나면 리바운스로 상당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우려를 살짝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리바운스가 크지 않고 거의 이제 35불 근처에서 계속 머물러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나서 특이적인 측면이 DDR4 가격들이 갑자기 또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비싼 것들이 이제 좀 멈추니까 중간에 있는 것들이 이제 치고 올라온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손 모양 보시면 요 흐름 뭐죠? 상승 쐐기형이죠. 네. 네, 차트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시죠? 상승 네. 쐐기형. 그러면 이게 이제 모아지다 보면 이제 위로 튈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하이 가격이 올랐다가 조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급격한 조정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밑에 있는 건 올라오고 위에 있는 거는 그대로 붙어 있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제 이 가격을 좀 인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 이 가격이 유지만 돼도 네. 내년까지 이 가격이 꾸준하게 유지만 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생산량이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구상이 나오게 됩니다. 네. 내년 네. 그 준비하신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네. 아까 이 전 자료. 네. 위에가 그러니까 한 달 전, 네. 밑에가 최근.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DDR5 16기가짜리는 약간 하이 가격에서 멈춘 세지만 네. 그 밑에는 다 더 올랐어요. 더 올랐습니다. 네. DDR4 16기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서 지금 70불이에요. 보면 네. 3,200. 53불짜리가 지금 70불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 가격이 상당히 치고 올라서 메워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수요가 가수요가 아니라 이거는 찐 수요를 의미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이제 하나하나 좀 더 보면은 그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업종의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나올 때 그때 특징이 이제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시킵니다. 특히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자꾸 올려요. 네. 예상을 했는데 발표하려는 거 보니까 계속 올라가네 하면서 급하게 또 더 올리거든요.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입니다. 네. 실적 예상치인데 왼쪽에 있는 게 11월에 예상했던 거였고요. 네. 저희 김로코 애널리스트의 그 네. 예상이었습니다. 15.8조였는데 영업이익 예상이 4분기에 근데 지금 며칠 전에 발표한 게 18.3조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상당히 실적이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방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익 전망치도 원래 87조 전망했다가 지금 113조까지 엄청나게 지금 늘린 상황이에요. 네. 이러면서 목표 주가도 같이 상향이 그렇습니다. 된 목표 거죠? 주가도 상향을 했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 쪽 하우스만 볼 게 아니라 전부 다 이제 네. 여러 가지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의도에서 그렇게 되면 가장 높게 부른 게 뭐 한 16만 전자 되나요?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네 여기 가장 높이 있는 게 16만 전자. 요 11월 18일에 KB 쪽에서 나왔던 게 우리가 그 100만 닉스는 들어봤는데 전자는 타겟 프라이싱이 16만 원이구나. 그렇습니다. KB 쪽에서도 16만 원 나왔고요. 근데 불과 10월에 보면 12만 원, 11만 원 요랬어요. 네. 이때도 목표 주가를 상향해서 12만 원이 됐던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불과 2달 지났는데 평균적으로 다 15만 원, 16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목표 주가를 올려 잡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0월 말에 70만 원 목표였는데 지금은 거의 80만 원, 90만 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우스에서 100만 닉스 불렀던 것 같던데. 거기는 안 100만 들어갔네. 닉스는 제가 네. 뭐 캡처를 그래요? 뭐 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좀 과하다고 생각했나요? 그래요? 과한가요? 네. 어쨌든 그 정도로 지금 실적 전망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에 이제 또 바로 얼마 안 남았잖아요. CS. CES도 있지만 네. 저는 CES도 뭐 당연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네. 그쪽으로는 사실은 이제 테마 쪽 섹터가 훨씬 더 이제 주가 상승률이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삼성전자 네.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정치들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네. 우리 예상을 뛰어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그 앞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요. 그게 지금부터 오르기 시작한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오늘이죠. SK하이닉스가 이제 관리 종목 그 해제 여부 판단일이 오늘이기 때문에 내일 아닌가요? 오늘인가요? 오늘 판단해서 내일 이제 아마 여부나? 내일 반영인가요?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곳 SK하이닉스도 풀리고 그리고 잠정 실적 발표도 곧 나올 거고 근데 실적 생각보다 더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고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산타랠리가 지금 뭐 오고 있다. 네. 뭐 이미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좋지만 마이크론이 업계 3위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마이크론도 완판됐다고요? 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시장을 마이크론이 살려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이제 뭐 오라클, 뭐 브로드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세론 엄청 나오면서 네. 이제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마이크론도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그게 있었는데 저는 사실 기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실적 생각보다 좋게 나올 것 같다. 네. 그래서 좀 비중 확대 측면을 얘기를 좀 했었는데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이제 좋게 나왔어요. 기대 이상으로 나왔고 그리고 가이던스도 더 상향했고 투자하려던 투자 계획도 더 금액을 높였고 네. 그리고 생산도 더 빨리 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흠 하나 잡을 것 없이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솔드아웃. 완전 솔드아웃이죠. 네. 그래서 완전 뭐 신기록을 세웠다. 이 피스컬 1분기 2월 세웠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HBM 2026년 이 공급에 대한 것들이 전체 볼륨이 네. 완전 완판됐다, 컴플리트 됐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대략적으로 40% 성장 CAGR이 40% 나오겠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시장은 이제 환호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투자 같은 경우도 캐펙스 투자도 내년에 원래 180억 불을 투자를 하려 그랬다가 200억 불로 지금 늘려 잡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도 지금 10% 이상 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늘리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 나서 이제 뭐 생산을 언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나에 대한 것도 원래는 이제 지금 아이다호 공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짓고 있는데 27년 하반기에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제대로 이제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지금 약간 미드텀 정도로 좀 땡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빨리 땡겨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빅테크들의 투자와 그리고 이 생산자들의 그 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에 빅테크들의 캐펙스가 32.5% 증가를 하게 됩니다 내년에 27년은 조금 떨어질 거고요. 근데 디램 캐펙스 증가는 지금 22.8%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들의 투자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내년까지도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가격과 이런 것들은 떨어지지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언제 떨어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도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논란들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3사의 생산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
가 이제 슬슬 조정을 우려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시기가 언제 될까를 보게 되면 증설 로드맵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내년 상반기부터 해서 이제 페포 돌아가죠. 삼성전자께. 지금 여기서 한 월 6만 장 나오고 있고 한 그러니까 연 중반 정도 되면 한 월 8, 9만 장 정도를 더 증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한 6만 장 정도가 더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쪽에서 이 펫4로 해서 돌아가는 게 한 20만 장 정도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펫5는 이제 28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좀 시간 여유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 이것도 좀 더 생산을 좀 더 땡기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지금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땡기고 있는데 청주에 이제 M15X 이 공장에서 월 6만 장 수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약간 초도 물량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마이크론이 이 일본 공장도 있지만 이제 아이다호 공장에서 이 27년 상반기에 이제 여기서 한 10만 장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쭉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27년에 본격적으로 많이 가동이 될 걸로 좀 보여져요. 네. 그리고 28년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이제 양이 나올 거고요. 왜냐하면 28년에 삼성 이 펫5 공장은 거의 월 한 40만 장까지 나올 수 있는 대형 공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과부하가 걸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용인 클러스터 이것도 하이닉스에서 굉장히 이제 큰 공장으로 지금 짓고 있는데 용인 클러스터에서 27년부터 나올 것들이 한 20만 장에서 30만 장까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7년부터는 조금 주의를 해봐야 되는 시점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2026년 1년 동안은 네. 반도체 시장 전망이 계속 좋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이 계획들을 모두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글로벌 투자자들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27년도에 이렇게 점점 생산량이 늘어나서 상당히 많이 나올 거야. 근데 굳이 내가 27년 거를 주문을 지금 할 필요는 없지라는 생각은 들 겁니다. 그래서 26년은 어차피 완판이에요. 수요가 이미 꽉 차 있으니까. 네. 27년은 고민을 해볼 거랍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7년께 물량을 가격을 내가 여기서보다 더 높이 책정해서 사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27년 원래 이제 사이클이다 보니까 이거를 주가는 좀 선반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선반영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주의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근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노 프라블럼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지금의 이 레거시 디램과 네, 그다음에 HBM의 수요와 공급단에서의 증설 효과를 놓고 보면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난해 보이고 네, 하반기부터는 살짝 또 그 타이트닝이 좀 풀어질 거다라고 네. 보는 건데 그런데 또 수요 전망도 AI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또 중국에서 또 어떤 모델이 나와서 전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훨씬 더 이 칩을 더 원할 수도 있고 네, 또 제미나이 요번에 플래시 등등도 놓고 보면 더 빠르게 바뀌니까 네. 우리의 이런 전망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상향 네. 평균화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바뀔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봤을 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물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사실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졌기 때문에 제미나이가 이 정도로 많이 치고 올라올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픈 AI가 다 먹을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 뭐 미국의 스탠퍼드에서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는 사람들도 네, 제가 뭐 한 분 알아서 물어봤는데 이 제미나이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더 좋다고. 예. 그쪽에서도 이미 그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혀 예상을 못했지만 제미나이가 그 정도까지 빨리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 오픈 AI도 가만히 있지 않죠. 네. 또 더 빨리 치고 올라오고 그러면 더 투자하고 네. 더 수요를 더 증가시키고 이럴 가능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크아웃이 더 늦게 되고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그 메타도 뭐 하나 있지 않아요? 내년에? 메타도 있는데 네. LLM 모형이 하나 있는 것 같던데. 카도 그쵸? 그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네. 네. 네, 메타는 글쎄요. 뭐 전 개인적으로 네. 메타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 예전에 메타- 네. 오큘러스 할 때도 그 이제 이거죠, 이거 네. 안경. 이거 할 때도 물론 이제 제품은 너무나 좋은데 사실 대중성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붐이 한창 일었다가 그때 메타버스 세상이 진짜 본격화된다라고 네. 해서 이제 붐이 일어서 이름도 메타로 바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잘 안 됐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접고 완전 AI로 이제 완전 트랜스퍼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뭐 아직까지는 견제할 세력은 아니지 않을까. 오히려 뭐 견제를 하게 된다면 뭐 테슬라 쪽에서 네. 뭐 X 뭐 그게 더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건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네. 허니버터 칩을 보더라도 희소성이 있을 때 사람들이 더 원하고 웃돈을 주고 사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 반도체 시장도 비슷하게 네. 지금처럼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할 때 오히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더 제품을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공장을 늘려버리면 나중에는 오히려 재고가 남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네.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재고가 몇 주 안 남았어요. 원래 그 이제 기업들의 재고를 뭐 두세 달, 뭐 여섯 달 막 이렇게 쌓아놓는데 지금 뭐 몇 주 전에 들은 것만 해도 재고가 3주 이내로 지금 줄어들었다. 지금 빨리 공급을 받지 않으면 지금 뭐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찬스로 해서 빨리빨리 늘려서 가겠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그런 네, 희소성. 희소성 그게 있죠.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조금 이제 생산량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예전에 과거에 한 10 몇 년 전이죠. 2012년 뭐 요때쯤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반도체 치킨 게임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지금 3사가 다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업체들이 치킨 게임을 하다가 결국 살아남은 게 이 세 개 업체입니다. 그 당시에 거의 뭐 3, 4위 했던 업체, 뭐 일본의 LP다. 예. 그리고 그 독일에 또 뭐 있었는데 키 뭐였는데? 예. 독일에요? 예. 독일 업체 있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다 사라졌네요. 사라졌습니다. 파산했어요. 예. 그 일본 엘피다를 이제 마이크론이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완전 완벽한 3위로 이제 올라서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SK하이닉스도 네. 거의 뭐 죽다 살아났죠. HBM 하기 그렇습니다.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업의 미래가 참 불투명하다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뭐 적자 전환하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베팅했는데 그게 또 새로운 지평을 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진짜 이 평택 P5, 팹5가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SK 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가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미국의 아이다호가 돌아가고 이게 물량이 지금 현재 생산량 대비해서 거의 네. 50% 이상 공장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뭐 아직 뭐 먼 미래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AI에 대한 본격적인 지금 투자가 멈추고 이제 수요가 확 주는 시점이 언젠가는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공장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는 이제 상당한 추운 겨울을 맞이할 수 있어요. 과잉 공급. 그렇습니다. 과잉 공급 항상 그래왔어요. 예. 과잉 투자와 과잉 공급이 있을 수 있는 시점이 나올 겁니다. 저 지금 생각에는 한 2028년 뭐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 기업들은 그걸 알고도 당장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증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워낙에 지금 수요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만약에 증설을 내가 안 하면 제가 할 텐데 네. 제 매출이 될 건데 내가 먹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이제 봐가면서 적당히 잘 이제 조율을 해가면서
해가는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헌터 말씀을 쭉 들어보면 결국 시크리컬 사이클이 있다라는 네. 것인데 최근 들어서 또 이 기술 혁신의 초입 단계에서 AI가 어떻게 피지컬 AI 등등으로 해서 네,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니까 이 사이클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좀 더 루즈해지든지 아니면 훨씬 더 이 사이클의 진폭이 커지든지 뭔가 네. 큰 변화가 있다라는 것에 대부분 컨센서스가 또 모여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결국 이 버블의 끝자락이 네, 과거에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날지 왜냐하면 공급이 과잉된다 아니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줄어든다 다양한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도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 나타날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것으로 이 버블의 끝자락이 종집으로 찍을지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세요? 저는 이제 후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측면에서 갑자기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요? 예. 어, 이제 AGI가 뭐 내년에 완성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통제를 살짝은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좋아하는 뇌과학자 중에 이제 뭐 네. 김대식 교수님 뭐 요즘 유튜브도 많이 나오시던데 네. 제가 그분 강의를 뭐 한 10몇 년 전에 들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이런 생활, 삶,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고요. 네. 어떻게 변할지는 예측 불가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론이 5년 뒤에는 셀폰, 스마트폰이 다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있어요.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걸 써요? 다 AI로 다 채워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디바이스 자체가 이제 변하는 것이죠. 왜 아까 여쭤봤냐면 그러면 헌터의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알려진 이벤트와 알려진 악재에서는 위기가 올 가능성보다는 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 중에서 나올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연초에 뭐 1, 2월 달에 수많은 뭐 이벤트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죠. 저는 항상 이제 연간 일정을 이렇게 쫙 짜놓고 이제 뭐 보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정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놓고 미리 이제 좀 예측을 해서 종목들을 좀 미리 사놓는 뭐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주요 일정들을 1, 2월만 좀 짧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1월에는 당연히 뭐 모두가 기다리는 CES가 있죠. 네. CES에서는 AI, 로보틱스,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이쪽이 이제 메인 주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특히나 AI와 로보틱스 뭐 합쳐져서 이제 피지컬 AI가 되겠죠. 이제 자율주행도 당연히 핫하게 주목을 받을 거고요. 현재 현대차가 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이 아틀라스도 공개적으로 이제 공개를 많이 할 거고, 네. 그리고 자율주행 쪽도 뭐 SDV 이것도 공개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지컬 AI 쪽이 핫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저는 하나 더 좀 추가를 하게 된다면 네. UAM 쪽을 보고 있습니다. 음. 지금 뭐 우주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이 또 핫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송 수단이거든요. 그리고 날아다니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테마주 투자를 많이 해봤어서 네. 그게 아이데이션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음. 이게 도심항공 모빌리티잖아요. 네. 그럼 여전히- 날아다니고 네. 이동 수단이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국내에서는 별로 이렇게 주목할 게 업체는 없고요. 네. 미국에 이제 조비 에비에이션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항공청에다가 지금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검토 단계가 다른 여타의 그 UAM 업체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비 에비에이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과거에도 UAM을 이 CS에서 선보였을 때 상당히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가장 많은 이 비행 시간을 또 확보하면서 안정성에 대해서도 많이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살짝 아이데이션이 넘어갈 가능성이 네. 있어 보인다라는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조비 말씀하시니까 제 기억에 이게 하나자산운용에서 네, 맞습니다. 그렇죠. 11월 한 말쯤에 네. 우주 관련된 ETF. 그 ETF 출시를 했죠. 네. 그 안에 이제 로켓랩도 있고, 그렇죠. 조비 에비에이션도 있고.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주옥 같은 거 많이 있었던 것 그게 같아요. 이제 이게 한 덩어리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거. 네. 그리고 이제 1월 8일에는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요. 뭐 7일이 될지 8일이 될지는 조금 이제 뭐 아직 확정돼서 딱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때쯤 나올 거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12일부터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요번에 어디서 해요? 이 JP 샌프란에서 하나요, 이거? 네, 샌프란에서 그렇죠? 할 걸로 네.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메인 스테이지에서 이제 발표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큰 업체이기 때문에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뭐 셀트리온, 알테오젠, D&D 파마텍 이 업체들이 메인 스테이지 발표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 이외에 수많은 이제 바이오텍들이 참여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뭐 이제 뭐 빅테크들과 뭔가를 맺는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이제 주가 반응이 상당히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28일에는 FMC가 있는데 금리 동결이 아마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월에는 세미콘 코리아가 있는데 약간 올해는 조금 주목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올해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장비 반입이 도입되는 지금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부장주들이 어제도 상당히 좀 좋았는데 이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 탄력도 측면에서 이제 업체별로 조금 더 좀 뜯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업체마다 이 실적 상승폭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것들을 잘 체크를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15일에는 춘절 소비가 있죠. 그리고 13F 공시가 17일에 있고요. 그리고 월드 ADC가 나오니까 또 바이오죠. 예, 이 ADC 관련해서 요즘 많이 핫하죠. 이제 대장을 누가 차지하냐. 지금 리가캠이 대장인데 네. 지금 최근에 상장한 에임드 바이오가 굉장히 이제 ADC 대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좀 괜찮은 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에 지금 써 있진 않지만 하나 더 추가를 하겠다면 이제 공연이 있죠. 중국에서 이제 드림 콘서트를 네. 드디어 이제 그 1월에 홍콩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엽니다. 2월에 2월에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공연이 이제 열리게 되면 국내 이제 K-팝 그 가수들이 많이 가서 공연을 할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중국 전역에 생중계를 하겠다고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네. 오늘 또 주가 반응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오셔갖고 엔터조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엔터조. 잘 얘기했죠. 그러니까요. 네, 적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네. 엄청 잘 가네요, 엔터주. 그러니까. 네 또 그렇습니다. 오늘 컨셉으로 엔터조 한 마디도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한번 또 이렇게 짚어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엔터주가 좋았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렇다면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전반적으로 코스닥의 세제 개편 물이 들어오는 것 같다. 네.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 버블에 대한 우려는 수요 공급 다 따져봐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아직은. 네. 그리고 만약에 악재가 온다면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곳에서 악재가 오지 않은 곳에서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내년도 일정을 보는데 일정에 쭉 말씀 중간중간에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바이오가 좀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맞나요? 통상적으로 그래 왔죠. 네. 12월, 1월 항상 반도체, 바이오. 요게 거의 매년 이래 왔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네. 그래 왔기 때문에 반도체 바이오는 항상 1월에는 좋았던 경험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길어진다면 바이오가 너무나 좋아서 계속 길어진다면 이제 3월에 있는 4월에 있는 이제 뭐 AACR이라든지 네. 5월 아스코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쭉 계속 이어져서 나갈 수 있는 측면이 되겠고요. 근데 4월에 암으로도 가는 겁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갈 수도 있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바이오 쪽이 이제 흐름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뭐 잠깐 반짝하고 끝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건 이제 시기를 좀 지나가면서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마지막 장표를 보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바이오로 공식적으로 이제 산타렐리의 포문을 여는 날인데 네. 헌터가 보기에는 산타렐리는 있다. 지금 왔지 않나요? 이미 왔다. 안 보이세요 지금? 여기 떠다니는데? 산타 여기 네, 왔는데요. 산타 여기 지나다가 있죠. 네. 근데 산타가 뭘 가지고 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네. 이미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니까요. 반도체 칩을 네, 엄청 들고 반도체 칩 가지고 왔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를 알겠습니다. 중심으로 한 산타랠리. 네, 좋습니다. 자, 영업 일부 WM 센터에서 PB 팀장. 네. 팀의 장이네요.
이정원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